서울의 밤하늘을 지배하는 6성급 호텔 아스테리움의 그랜드 볼룸은 금빛 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장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별이 되어 연회장을 비췄고,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선율이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향기, 그리고 권력자들의 나직한 웃음소리와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 바이오 기업 유진 바이오의 신약 개발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권태민, 유진 바이오의 최연소 CEO. 그는 헤드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지만 축제의 열기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는 섬처럼 보였다.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톰 포드 턱시도, 흠 하나 없이 넘겨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가 속한 세계의 정점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연회장을 스캔하는 고성능 레이더처럼 냉정하고 분석적이었다. 대표님, 오늘 밤의 주인공이십니다.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시면 다들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하하. 그의 곁에 앉은 박만호 전무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박 전무는 유진 바이오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는 권태민의 아버지 세대 인물이었다. 그는 태민이 CEO 자리에 오를 때 가장 큰 지지를 보냈던 충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권태민은 박 전무를 향해 입꼬리만 살짝 올려 보였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미소였다. 별 말씀을요, 전무님. 오늘 이 자리는 전무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그는 이런 시끄럽고 가식적인 파티를 견딜 수 없었다. 그에게 성공은 축배를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화려한 연회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 거대한 야자수 화분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소라, 12살 소녀의 눈에는 파티의 화려함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달아빠진 옷, 며칠은 감지 못해 떡진 머리, 그리고 얼굴의 검댕은 이곳의 모든 것과 이질적이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도 잊은 채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 권태민.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제발, 늦지 않았어야 해. 제발. 소녀는 며칠 전 낡은 여관방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아픈 아버지를 간호하다 잠이 들었던 그녀는 옆방에서 나누는 남자들의 비밀스러운 대화 소리에 잠을 깼다. 유진 바이오 기념 파티, 권태민, 마지막 축배,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그 단어들이 소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중 하나는 5년 전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던 바로 그 악마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유진 바이오의 권태민 대표님을 모시고 신약 유페론의 성공을 기념하는 축배를 들겠습니다.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하얀 장갑을 낀 웨이터가 은쟁반의 최고급 와인 로만의 콩티가 담긴 크리스탈 잔 하나를 들고 경건하게 걸어 나왔다. 그것은 오직 권태민만을 위해 준비된 축배였다. 박만호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권 대표, 유진 바이오를 이끌어온 자네의 노고의 경의를 표하네. 이 잔을 비우고 우리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하여. 모든 하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잔을 들었다.
권태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웨이터가 내민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영롱한 붉은빛 와인이 샹들리의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가 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 돼요.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찢는 날카롭고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마시면 안 돼요. 그 와인 독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정지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화분 뒤에서 뛰쳐나온 것은 남루한 차림의 작은 소녀였다. 강소라.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무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저애, 뭐야, 당장 끌어내.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소녀에게 달려들어 가녀린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놔주세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녀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소음에 묻혔다. 경호원들은 더러운 벌레를 치우듯 그녀를 연회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권태민은 와인잔을 입술에서 뗀 채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당황이 아닌 날카로운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소녀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거짓이나 장난기가 아니었다. 저 눈은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치는 자의 눈이었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금은 그의 나직하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경호원들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권태민은 천천히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그 아이 해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최 비서. 네, 대표님, 이 와인 그대로 보관해. 지금 즉시 그룹 내 분석팀으로 보내. 모든 성분을 나노 단위까지 분석하라고 해. 내가 직접 결과를 보고받겠다. 최 비서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하얀 장갑을 꺼내 끼고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권태민은 다시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들에게 붙들린 소녀는 여전히 그를 향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파티는 완전히 망가졌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박만호 전무는 당황한 얼굴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권태민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만약 저 소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 화려한 연회장 어딘가에 자신의 죽음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암살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하객들을 훑었다. 모두가 당황하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한 소녀의 절박한 비명이었다. 파티는 허무하게 끝났다. 권태민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단순한 소동으로 사건을 축소시킨 뒤 모든 하객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가 탑승한 방탄 세단이 향한 곳은 그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유진 바이오의 비밀 연구소 알파사이트였다. 알파사이트는 유진 바이오의 가장 민감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심장부였다.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곳의 보안은 국방부 시설을 능가했다. 권태민은 최 비서가 경건하게 들고 온 와인잔을 독성학 분석팀장인 김 박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30분 안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정확하게 김 박사는 대표의 얼음장 같은 얼굴과 최 비서의 하얗게 질린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최고 등급의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시켰다. 와인 한 방울이 채취되어 질량 분석기 안으로 들어갔다. 복잡한 기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모니터 위에는 수많은 화학식과 스펙트럼 그래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권태민은 분석실의 강화유리 너머에서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했다.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 리스트가 빠르게 작성되고 있었다. 경쟁사들, M&A 과정에서 밀려난 기업들, 내부의 불만 세력, 용의자는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쓸 자는 누구인가? 마침내 김 박사가 굳은 얼굴로 분석 결과를 들고 나왔다. 대표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해요. 테트로도톡신 보고독의 주성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신경계에 작용하는 속도를 10배 이상 높이고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치사량의 다수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1분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도 일반적인 독극물 반응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태민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김 박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구소여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곳 알파사이트 같은 곳입니다. 충격적인 결론이었다. 범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독을 만들고 자신의 파티에 반입하고 축배잔에 탈 수 있었던 인물. 그것은 유진 바이오 내부에 있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라는 뜻이었다. 배신자. 뱀이 자신의 심장부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권태민은 알파사이트 내에 격리되어 있는 강소라를 만나러 갔다. 소녀는 경호원들이 지키는 깨끗한 방 한 구석에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따뜻한 음식과 새 옷이 제공되었지만 소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였다.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작은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방으로 혼자 들어갔다. 그는 소녀와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태블릿 PC에 띄운 독극물 분석 보고서를 그녀의 앞에 보여주었다. 내 말이 맞았다. 독이 들어있었어. 소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렁그렁한 눈물 너머로 거봐요라고 말하는 듯한 원망과 안도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권태민이 물었다. 누가 한 짓이야? 소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만 했다. 말해, 말해야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네 가족도. 가족이라는 말에 소녀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안 돼요. 말하면 아빠가 위험해져요. 그 악마가 우리 아빠를 또 해칠 거예요. 악마. 네. 5년 전에 우리 아빠를 망가뜨리고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악마가 이제 아저씨까지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소녀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권태민은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지 않았다. 5년 전, 아버지, 그리고 악마. 이번 암살 시도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악마, 이름이 뭐지? 권태민은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말할 수 없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권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공포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공포의 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그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 소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피해자이자 유일한 열쇠였다. 경찰에 넘기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몰랐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권태민은 방을 나와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는 보류한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 처리한다. 네, 하지만 대표님, 이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야. 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다. 외부의 개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아이, 오키드로 옮겨 주치의와 심리상담사, 그리고 24시간 경호 인력을 붙여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그 어떤 외부 접촉도 막아. 그리고 권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5년 전 우리 그룹과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 악마라고 불릴 만한 짓을 한 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봐. 특히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인사사고, 프로젝트 실패 사례들을 전부 다시 검토해. 최 비서는 대표의 의지를 읽고는 더 이상 질문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소라는 영문도 모른 채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로 옮겨졌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넓고 따뜻한 집이었다. 오키드라고 불리는 그곳은 권태민이 극소수의 VVIP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비밀 세이프 하우스였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따뜻한 침대에 누운 소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같은 시각, 권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홀로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유진 바이오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보안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다. 5년 전 수천 개의 관련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이제부터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고독한 사냥의 시작이었다. 누가, 왜, 자신의 목숨을 노렸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악마의 정체는 무엇인가? 질문은 던져졌지만 대답은 아직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권태민은 그 안개를 하나씩 걷어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권태민의 사냥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유진 바이오의 메인 서버에 직접 연결된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최 비서는 그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정보들을 쉴 새 없이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독극물의 정체였다. 변형된 테트로도톡신. 이처럼 정교한 신경독을 개발하던 프로젝트가 유진 바이오에 있었는가? 권태민은 신경독, 분자 구조 변형, 프로젝트 중단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을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파일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치메라. 그것은 5년 전 그가 CEO로 취임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중단된 프로젝트였다. 공식적인 연구 목표는 손상된 신경세포의 획기적인 재생 촉진 물질 개발. 하지만 프로젝트의 이면에는 신경계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물질들을 연구하며 얻은 방대한 양의 독성 데이터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이름은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혁 박사. 권태민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강소라, 그 작은 소녀의 성을 기억해냈다. 그는 강민혁 박사의 인사기록 카드를 열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온화한 인상에 안경을 쓴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이력은 화려했다.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진 바이오에 입사한 이래 수많은 성공적인 신약을 개발해낸 천재 과학자. 그런데 왜 이런 인물이? 권태민은 스크롤을 내려 특이사항 란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한 문장에 고정되었다. 5년 전 4번 연구실 폭발 사고의 책임으로 해고 조치됨. 주요 연구 데이터 유실 및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 권태민은 그 사고 보고서를 클릭했다. 5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CEO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고서에 결제를 해야 했던 시절. 그는 박만호 전무가 직접 들고 온 그 보고서의 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강민혁 박사가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실험을 강행하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프로젝트 키메라의 모든 데이터가 소실되고 동료 연구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강민혁 박사의 과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맨 마지막 최종 해고 승인란에는 그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권태민은 자신이 바로 자신의 손으로 천재 과학자의 인생을 끝장내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만호 전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파티에서 돌아온 이후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권태민이 그 소녀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데리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젠장, 그 계집애가 어떻게 알고? 그는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완벽한 범죄를 떠올렸다. 강민혁은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고지식한 멍청이였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신경재생 물질의 상업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박만호는 그 기술을 빼돌려 해외의 경쟁사에 팔아넘기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민혁에게 동업을 제안했지만 우직한 강민혁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비리 경영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그는 강민혁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연구실의 가스 밸브에 미세한 장치를 설치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강민혁이 가장 중요한 실험을 하던 날, 그는 밸브를 열어 작은 폭발을 일으켰다. 그의 목적은 강민혁을 죽이고 모든 데이터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운 좋게 살아남았고 데이터의 일부는 폭발과 함께 소실되었다. 박만호는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살아남은 강민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이웠다. 그는 돈으로 동료 연구원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고 보안팀의 내부 조력자를 시켜 사고 당일의 CCTV 기록을 영구적으로 삭제했다. 그리고 당시 막 부임하여 정신이 없던 젊은 CEO 권태민에게 그럴듯한 보고서를 올려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민혁의 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박만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할 일이 생겼다. 쥐새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 강민혁의 딸이야. 권태민이 그녀를 숨긴 것 같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 박만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의 뒤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네트워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 바이오의 보안팀, IT팀. 심지어는 권태민의 비서실에까지 그가 심어놓은 눈과 귀들이 그 소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보고서에서 눈을 뗐다. 너무 깔끔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모든 반박 증거는 사고로 인해 사라졌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잘 짜인 각본이었다.
최 비서, 5년 전 폭발 사고 당시에 CCTV 원본 기록을 찾아봐. 서버실에 백업 데이터가 있을 거야. 최 비서는 잠시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그날을 전후한 24시간의 기록만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저장 서버 물리적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권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이렇게 시기적절한 오류도 있나? 그럼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퇴사했다는 그 동료 연구원은 행방을 추적해봐. 몇 분 후 최 비서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름은 김영수, 퇴사 직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그의 계좌로 일반적인 퇴직금의 10배에 달하는 특별 위로금이 지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급을 승인한 사람은 박만호 전무님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권태민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자신에게 거짓 보고서를 올리고 충신인 척 연기하며 자신의 축배전에 독을 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책망했다. 5년 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책상에 앉아 과거의 기록만 뒤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쥐고 있는 소녀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다. 권태민이 서재를 나서는 순간 그의 휴대폰으로 최 비서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표님, 방금 IT팀 내부자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오키드의 위치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발신지는 박만호 전무의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냥개가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이다. 권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었다. 한 소녀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대는 바로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남자 박만호였다. 권태민이 오키드에 도착했을 때 세이프 하우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해킹 시도 이후 최 비서는 이곳의 보안을 군사작전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권태민은 복도를 걷는 동안 벽 속에 숨겨진 적외선 센서와 동작 감지기가 자신을 스캔하는 것을 느꼈다. 박만호의 그림자가 이 안전한 공간에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강소라는 것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성 경호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직원이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지만 소녀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며칠간의 안정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5년 전의 그날에 갇혀 있었다. 권태민은 직원에게 눈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소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부터 할 말이 이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혹은 마지막 희망이 될지 가늠하고 있었다. 몸은 좀 괜찮니? 그의 어색한 질문에 소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민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님, 성함이 강민혁 박사님. 맞지? 유진바이오의 프로젝트 키메라를 이끌던 분. 그 순간 소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그 이름 하나로 인해 강제로 열려버린 듯 했다. 그녀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직접 찾아봤으니까. 권태민의 대답에 소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를 마침내 누군가 알아주었다는 안도와 서름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권태민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소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보며 지난 5년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소녀의 목소리를 따라 시간은 5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강소라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이였다. 그녀의 아빠. 강민혁 박사는 유진바이오 최고의 과학자였고 엄마는 다정한 전업주부였다. 솔에게 아빠는 마법사였다. 아빠는 복잡한 화학식을 동화처럼 설명해 주었고 주말이면 연구소의 안전한 구역으로 그녀를 데려가 현미경으로 세포들이 춤추는 것을 보여주곤 했다. 그녀의 세상은 아빠의 하얀 가운처럼 깨끗했고 엄마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남자의 방문과 함께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만호. 당시에도 그는 전무였고 아빠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자주 집에 찾아와 아빠와 독대를 했다. 어린 소라는 주방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강 박사, 이 기술의 가치를 정녕 모르는 건가? 이걸 해외에 넘기기만 하면 우리 둘 다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전무님, 이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제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아빠는 늘 불같이 화를 냈고 박만호는 언제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소라는 그때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랐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그날은 소라의 생일이었다. 아빠는 실험이 끝나는 대로 엄마와 함께 소라를 데리러 오기로 했다. 소라는 회사 로비의 어린이 놀이방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 화재 경보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연기가 복도 끝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 소라는 공포에 질려 엄마를 불렀다. 바로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걸어 나오는 박만호를 보았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와중에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고 심지어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소라는 보았다. 그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소라야, 엄마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 여기 있어. 아빠를 구해야 해. 엄마는 소라를 안전요원에게 맡기고 불길이 치솟는 연구동을 향해 다시 뛰어 들어갔다. 그것이 소라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소녀의 이야기는 현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빠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는 울부짖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요.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아빠를 범죄자 취급했다. 그들은 아빠의 부주의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아빠는 아니라고. 박만호 전무가 꾸민 짓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박 전무가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어요. 아빠는 사고 후유증과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졌어요. 더 이상 연구도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곰팡 내에 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고 아빠의 약값을 벌기 위해 저는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강소라는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는 증오와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권태민을 쏘아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당신을 봤어요. 유진 바이오의 새로운 CEO, 그리고 얼마 뒤 아빠의 해고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어요. 거기엔 당신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어요. 아빠를 범죄자로 만든 바로 그 문서에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들이었어, 당신 회사.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죽이고 우리 아빠를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빼앗아갔어. 권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녀의 절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변명할 수 없었다. 그가 몰랐다고 한들 그가 그 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한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는데 일조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차가운 세상이 이 작은 소녀의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12살 소녀 앞에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 악마를 심판대에 설게. 약속하마. 그것은 단순한 사과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한 남자의 무거운 속죄의 맹세였다. 권태민이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유진 바이오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짊어진 한 남자였고 정의를 갈망하는 복수자였으며 한 소녀의 눈물 앞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맹세한 보호자였다. 그가 오키드를 나섰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을 넘어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전쟁 내각을 소집했다. 장소는 그의 펜트하우스 지하에 위치한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비밀 벙커였다. 첫 번째 멤버는 당연히 그의 충신, 최 비서였다. 두 번째는 전직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이자 현재는 암흑께서 해결사로 불리는 안 기획실장이었다. 마지막 멤버는 하데스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였다. 그는 20살 남짓의 앳된 청년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세상의 모든 디지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권태민은 세 사람 앞에 5년 전의 사건 파일을 펼쳐놓았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박만호 전무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단순한 해임이 아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다. 나의 개인적인 전쟁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안 실장, 5년 전 퇴사한 김영수 연구원을 찾아내. 지금 뉴질랜드에 있을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설득해 증언을 확보해. 그의 신변 보호는 내가 책임진다. 하데스, 5년 전 사고 당시에 3번 연구실 CCTV 서버를 복구해. 박만호가 물리적인 손상까지 입혔을 거다. 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겠지. 조각난 1초라도 찾아내. 초의 비서, 자네는 나와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 강민혁 박사님과 소라. 두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하게. 지금 당장 강 박사님을 우리 그룹 VIP 병원으로 옮겨.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모든 치료를 지원해.
전쟁은 시작되었다. 최 비서는 직접 구급차를 대동하고 강민혁 박사가 사는 지하 단칸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약 냄새가 진동했다. 강민혁 박사는 낡은 침대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던 그는 이제 절망에 잠식된 앙상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처음에 그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유진 바이오라는 이름 자체에 경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딸, 소라가 눈물로 호소했다. 아빠, 그 사람이 약속했어요.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고. 제발, 한 번만 믿어봐요. 결국 강민혁은 딸의 손에 이끌려 VIP 병원의 특실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다. 주치의는 권태민에게 보고했다. 사고 당시 흡입한 유독가스로 인한 폐 손상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인 치료와 심리 상담이 병행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의 퀸스타운 안 실장은 그림 같은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찾아냈다. 김영수. 그는 이름을 바꾸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쫓기는 자의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안 실장은 그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5년 전 유진 바이오 4번 연구실 날씨가 참 좋았죠. 김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낚싯대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지만 안 실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망칠 생각 마. 박만호의 손이 여기까지 뻗치는 건 시간 문제야. 권태민 대표가 자네를 찾고 있어. 과거의 진실을 증언하고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박만호에게 제거당할 것인가? 선택은 자네 몫이야. 안 실장은 그에게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건네주고 사라졌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움켜쥐었다. 그의 평화로운 도피 생활은 끝났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 하데스의 작업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그는 5년 전에 망가진 하드디스크와 사투를 버리고 있었다. 젠장, 보통 솜씨가 아니야. 단순 삭제가 아니라 의미 없는 데이터로 수십 번을 덮어쓰고 디스크 표면에 물리적인 스크래치까지 냈어. 하데스는 며칠 밤을 새우며 깨진 데이터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는 권태민과의 화상통화에서 말했다. 유령이라도 흔적은 남기는 법이죠.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박만호가 삭제하지 못한 단 하나의 프레임이라도 찾아내줄 테니. 권태민은 병원에서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는 강민혁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 박사에게 자신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김영수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CCTV 기록도 거의 복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사님, 저희에겐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만호가 훔쳐간 그 기술, 그 핵심 원리에 대해 박사님만이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를 올가맬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눈의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권태민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복수의 희망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복잡한 화학식과 연구 노트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만호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천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진짜 프로젝트 키메라였다. 소라는 아버지와 권태민이 나란히 앉아 연구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때는 원수였던 남자가 이제는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신의 가장 든든한 기사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폭발했다. 뉴질랜드의 김영수에게서 안 실장이 건넨 위성 전화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들이 날 찾았어. 집에 강도가 들었어. 전부 말할게. 내가 아는 거 전부 다 제발 날 여기서 꺼내줘. 거의 동시에 권태민의 보안폰으로 하데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찾았어. 빙고. 17초짜리 영상 조각이야. 하지만 모든 게 담겨 있어.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짧은 영상 파일. 권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 영상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 방독면을 쓴 한 남자가 4번 연구실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가 복대서 방독면을 벗는 순간 그의 얼굴이 1초간 선명하게 드러났다. 박만호였다. 그의 입에는 그날 소라가 보았던 바로 그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악마의 목에 방울을 거는 일뿐이었다. 기호 잔 조이 치에. 권태민의 손에는 이제 복수를 위한 3개의 검이 쥐어져 있었다. 첫 번째 검은 뉴질랜드에서 막 돌아온 김영수 연구원의 상세한 증언이었다. 두 번째 검은 하데스가 복원해낸 박만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17초의 영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검은 강민혁 박사가 기억과 피를 쏟아붓기해낸 프로젝트 키메라의 완전한 설계도였다. 하지만 권태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 증거들은 박만호를 법정에 세울 수는 있지만 그의 뒤에 얽혀있는 부패한 네트워크까지 완전히 도려내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뱀의 꼬리가 아닌 머리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만호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함정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바이오 전 직원에게 권태민의 이름으로 공식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제목 프로젝트 키메라의 공식 재개를 알립니다. 내용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중단되었던 신경재생 물질 개발 프로젝트 키메라를 오늘부로 공식 재개합니다. 최근 획기적인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으며 강민혁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이메일은 회사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는 이메일이 아니라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박만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끝났다. 권태민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훔쳐서 해외에 팔아넘기려던 기술이 이제 유진바이오의 공식 프로젝트로 부활했다. 자신의 돈줄이 막히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5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권태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협박이든 협상이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오늘 저녁 8시 본사 70층 메인 보드룸에서 보지. 권태민은 그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했다. 그날 밤 유진바이오의 심장부인 메인 보드룸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방은 최고의 보안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기능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보드룸의 거대한 검은색 대리석 벽 너머 비밀 관찰실에는 검사 2명과 안 실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숨죽인 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 안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보드룸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권태민은 거대한 회의 테이블 상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침착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만호가 들어섰다. 그는 애써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경련하는 눈가가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태민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갑자기 키메라 프로젝트라니 강민혁 박사는 또 어떻게 된 거고? 그는 친근하게 아랫사람을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시작했다. 하지만 권태민은 그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전무님이야말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권태민은 리모컨을 들어 보드룸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 앉아있는 김영수의 얼굴이었다. 그는 검사 앞에서 5년 전 박만호가 자신을 어떻게 매수하고 협박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박만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뭔가 김영수 그 배신자가 감히 배신자는 그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권태민은 다음 영상을 틀었다. 하데스가 복원한 17초짜리 CCTV 영상이었다. 폭발 직전 방독면을 쓴 남자가 연구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 그리고 복도에서 방독면을 벗는 순간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박만호의 젊은 얼굴. 이 얼굴 꽤 낯이 익지 않습니까? 전무님. 박만호는 숨을 헐떡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그의 불안은 순식간에 광기 어린 분노로 변했다. 그의 온화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본성이 드러났다. 하하하하.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전부 내가 했어. 그래서 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권태민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아비 잘 만나서 황태자 노릇이나 하는 애송이가. 이 유진 바이오는 내가 만들었어. 네 아비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으킨 회사라고 그런데. 네 아비는 강민혁, 그 멍청이만 싸고 돌았지. 회사의 이익보다 그놈의 가짜는 윤리 타령만 하는 위선자였어. 그의 광기 어린 독백이 보드룸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은 금광을 깔고 앉아서도 그걸 똥으로 아는 바보였어. 내가 그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줬는데. 그놈은 날 벌레 보듯 했다고. 그래서 없애버려야 했지. 그의 아내 남편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든 멍청이일 뿐이야. 사고사 완벽하지 않나. 그는 이제 권태민의 턱 밑까지 다가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외쳤다. 그리고 너 내 놈도 마찬가지야. 감히 내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래서 내 놈의 와인잔에 독을 탄 거다. 내 놈만 없었으면 이 회사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놈을 죽이고 내 평생의 숙권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태민은 나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 자백이면 충분합니다. 권태민이 테이블 위에 작은 버튼을 눌렀다. 순간 박만호의 등 뒤에 있던 검은 대리석 벽이 환하게 밝아지며 투명한 유리로 변했다. 유리 너머에는 그를 쏘아보는 수십 개의 눈. 검사들과 무장한 보안 팀원들이 서 있었다. 동시에 보드룸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열리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일제히 박만호의 심장을 겨누었다. 박만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광기 어린 분노는 간데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완전한 패배감만이 남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완벽한 함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검사가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읽어 내려갔다. 박만호, 살인, 살인미수, 증거인멸, 산업기술 유출, 현 시간부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철컥 하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한때 유진 바이오의 2인자였던 남자는 힘없이 무너지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수십 년에 걸친 탐욕의 제국이 단 하룻밤에 완전히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권태민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무겁고 서늘한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났다. 박만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다음 날,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권태민이 언론에 제공한 보드룸의 영상은 모든 방송국에서 24시간 내내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수십 년간 인자한 경영인의 가면을 쓰고 있던 박만호의 광기 어린 자백은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유진 바이오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50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모두가 젊은 CEO 권태민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혹은 그 역시 이 스캔들 속에서 함께 무너질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위기관리위원회의 정원을 자신에게 위임받았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공개하라였다. 닷새 후 권태민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다. 그는 변명이나 핑계 대신 90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과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유진 바이오의 과오를, 그리고 자신의 무책임했던 결정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밝혔다. 그는 박만호 개인의 비리를 넘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중대 발표를 했다. 유진 바이오는 고인이 되신 이혜진 여사 강소라의 어머니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강민혁 박사님, 그리고 강소라 양에게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강민혁 박사님의 모든 명예와 직위를 복권시킬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또한 저희는 고 이혜진 여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혜진 생명윤리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유진 바이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오직 인류를 위한 정직한 과학 연구만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투명하고 진심 어린 대응에 그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무너진 기업을 일으켜 세우려는 한 젊은 리더의 진정성 있는 몸부림을 보기 시작했다. 박만호와 그의 수족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차가운 감옥의 창살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강민혁 박사는 재활에 성공했다. 그는 여전히 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그의 눈은 5년 전의 총명함과 열정을 되찾았다. 그는 권태민의 제안에 따라 이혜진 생명윤리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젊은 과학자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강소라는 더 이상 어두운 골목을 헤매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한 여중생이 되어 있었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아이돌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과학 공책에는 아빠를 닮은 천재성이 엿보이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길 위에서 보냈던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눈과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었다. 권태민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진 바이오의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진 바이오는 가장 정직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어느 가을 오후, 세 사람은 강소라의 어머니 이혜진의 기일을 맞아 그녀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은 강민혁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권 대표 덕분에 우리 부녀는 인생을 되찾았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권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강 박사 앞에서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다. 아닙니다. 박사님, 오히려 제가 두 분께 빚을 졌습니다. 두 분은 제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소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소녀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씩씩하게 말했다. 엄마,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과학자가 될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약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약을 만들 거예요. 소녀의 다짐에 두 남자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권태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세상은 오직 성공과 숫자, 그리고 고독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세상에는 책임감과 정의, 그리고 이 작은 소녀와 상처 입은 과학자가 가져다준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 소녀의 절박한 외침이 가져온 기적.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냈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웠으며 얼어붙었던 한 남자의 심장을 녹였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비극의 밤은 가고 길고 긴 상처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따뜻하고 찬란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